방글라데시는 한때 기적의 나라였습니다. 단돈 몇 달러도 없던 최빈국이 세계 2위 의류 수출국으로 올라섰고 가난하던 청년들은 일터를 얻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공장의 불빛이 금빛으로 도시를 물들이던 그 시절, 세상은 이 나라를 기적의 방글라데시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적의 나라에서 국민들은 분노의 찬도를 정부를 향해 던지고 정부는 청년들을 향해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가 움직인 단 하루 만에 300명이 넘는 청년들이 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이 극적인 몰락의 중심에는 정치도 경제도 그리고 한국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심어준 산업으로 최빈국의 굴레를 벗고 황금빛 미래를 꿈꾸던 이 나라가 왜 지금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있는지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TV 화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다카 중심가가 불타고 있었고 속보가 계속 떴죠. 사망자 60명. 저는 소파에 앉아 그 숫자를 지켜봤습니다. 방글라데시의 황금기를 함께했던 제가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는 카말 아즈미르입니다. 방글라데시 산업부에서 40년을 일했고 외국인 투자와 산업 인프라, 의류 정책이 모두 제 손을 거쳐갔죠. 수출의 아버지 세대라고 불렸고 산업부의 기록자였습니다. 은퇴한 지 9년이 지났지만 오늘 밤 제가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화면 속 거리는 지옥이었습니다. 버스가 불타고 있었고 군 장갑차가 시민들을 향해 달려갔으며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죠. 학생 시위였지만 평화로운 시위가 아니었어요. 폭력이었습니다. 시작은 2달 전이었죠. 6월 초 고등법원이 공무원 할당제를 부활시켰습니다. 독립전쟁 참전용사와 그 후손에게 공무원 자리의 30%를 배정한다는 거예요. 6년 전 폐지됐던 제도였는데 법원이 그 폐지를 무효라고 판결했죠. 뉴스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치솟는 상황에서 이게 무슨 결정입니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거리에 넘쳐나는데 정부는 공무원 자리마저 혈통으로 나눠주겠다고 했어요.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대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시위가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처음엔 평화로웠어요.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정부의 공정성을 요구했죠. 저는 TV로 그 장면들을 지켜봤습니다. 젊은이들의 절박한 표정이 보였어요. 그리고 상황은 급박하게 달라졌습니다. 친정부 세력이 개입했고 학생들과 충돌이 벌어졌어요. 폭력이 시작됐죠. 정부는 압박에 못 이겨 대법원에 손을 들었습니다. 7월 21일 대법원이 나서서 할당제를 대폭 축소했어요. 공무원 채용의 93%를 실력 기반으로 할당은 7%로 줄였죠. 겉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뉴스에서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떠들었고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자화자찬했어요. 하지만 거리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거리에 있었고 시위는 계속됐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도를 철회했다고 해서 신뢰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정부가 2달 만에 뒤집은 결정,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무능함, 청년들을 무시하는 태도. 상처는 이미 깊게 박혔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결정타를 날렸죠. 시위대를 라자카르라고 불렀어요. 배신자라는 뜻입니다. 독립전쟁 때 파키스탄 편에 섰던 반역자들을 부르던 그 단어를 자기 나라 청년들에게 던진 거예요. TV에서 그 장면을 봤을 때 저는 소리쳤습니다. 미친 짓이야. 그 순간 시위는 전쟁이 됐습니다. 제도 철회로 끝났어야 할 분노가 정부 전체에 대한 저항으로 바뀌었죠. 8월 들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12시간 만에 도시 전체가 마비됐고 병원은 포화 상태였으며 혈액이 부족했어요. 구급차마저 불에 탔죠. 응급실 복도에 시신이 늘어섰고 의사들은 누구를 먼저 살릴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경찰과 군이 실탄을 쐈고 숫자가 계속 올라갔어요. 사망자 80명, 100명, 150명. 저는 평생 숫자로 나라를 봤지만 그날 밤 숫자가 피비린내를 냈습니다. 리포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계했죠.
다카 대학교 앞에서 최루탄이 발사됐고 학생 수십 명이 쓰러졌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렸고 화면이 끊겼다 다시 이어졌어요. 기자들조차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죠. 옛 부하 직원이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차관님, 상황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산업부는 어떻게 됐나? 제가 물었죠. 텅 비었습니다. 차관도 국장도 모두 집으로 갔어요. 누구도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죠.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TV에서는 시민들이 정부 건물을 습격하는 장면이 나왔고 유리창이 깨지고 있었죠. SNS는 차단됐고 통신망이 끊겼으며 정보 공백이 생겼어요. 누가 이 나라를 지휘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사이렌 소리가 밤새 울렸어요. 헬리콥터가 낮게 날아갔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전쟁터였죠.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 폭동이 아니라는 걸요. 할당제는 그저 도화선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죠. 의류 산업의 70%가 한국 기업과의 OEM 계약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지켜본 구조였어요. 그런데 최근 3년간 한국 기업의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죠. 품질 관리 시스템이 붕괴되고 납기 준수율이 떨어지고 OEM 계약 취소가 증가했습니다. 저는 은퇴 후에도 옛 동료들과 연락하며 산업 상황을 지켜봤어요. 정전 횟수가 3년 전보다 4배 증가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통관 지연이 평균 40일을 넘어섰다는 걸 알았죠. 노사 갈등은 매년 2배씩 늘어났고 파업 일수는 연간 120일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바이어들의 품질 불만이 300% 상승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하나둘 철수하기 시작했다는 소문도 돌았죠. 저는 걱정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완전히 철수하면 실업자가 150만 명 발생할 거라고요. 청년 실업률이 40%를 돌파할 거라고요. 사회 불안이 급증할 거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정치에만 몰두했고 관료들은 자리 보전에만 신경 썼죠. 할당제를 축소했지만 진짜 위기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은 여전히 일자리가 없었고 공장은 여전히 멈춰가고 있었으며 미래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죠. TV 화면의 불길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치는 잠깐 흔들리지만 산업은 무너지면 끝이라는 걸요. 국가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아무도 진짜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진짜 위기는 거리가 아니라 공장에서 시작되고 있었죠. 한국.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그들과 연결돼 있었어요. 우리가 성장한 것도 지금 무너지는 것도요. 저는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처음 우리 땅을 밟던 그날을요. 우리가 처음으로 미래를 꿈꿨던 그 순간을요. 그때 우리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나라였고 원조 포대를 기다리는 국민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왔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심어줬죠. 그때 우리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GDP 93달러.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나라였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국민이었죠. 저는 산업부에 막 입사한 신입 관료였습니다. 26살이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 책상 위에 쌓인 건 원조 문서뿐이었죠. 미국 원조, 유럽 원조, UN 긴급 지원. 제 일은 그 서류에 도장을 찍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늘 손을 벌리는 국민이었어요. 다카 거리를 걸으면 마른 아이들이 보였고 항구에는 원조 포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쌀, 밀가루, 옥수수.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받는 것들이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종류의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기업 방문 요청서. 대우라는 회사였죠. 합작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엔 이것도 원조의 다른 형태인 줄 알았어요. 또 무슨 원조를 주겠다는 건가? 상사에게 물었죠. 아니야. 이건 다르네. 공장을 함께 짓자는 거야.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우리 같은 나라에 공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외국인이 있다니요. 몇 주 후 한국 기술진이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처음 봤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정장 차림이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으며 눈빛이 달랐죠. 다른 원조 기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원조 기관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불쌍하다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분석했어요. 회의실에서 그들이 펼친 자료를 봤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방글라데시 인구 통계, 노동력 분포, 항구 접근성, 원자재 수급 가능성. 모든 게 숫자와 지도와 그래프로 정리돼 있었죠. 방글라데시는 의류 산업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팀장이 말했어요. 인건비가 낮고 노동 인구가 많으며 항구가 가깝습니다. 우리가 기술과 시스템을 제공하면 당신들은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우리에게 가능성을 이야기했거든요. 동정이 아니라 기회를요. 우리를 파트너로 보는 건가요? 제가 물었죠. 그렇습니다. 한국 팀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원조를 주러 온 게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러 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산업이라는 단어가 생길 수 있다는 걸요. 계약이 체결됐고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첫 단계는 인력 양성이었어요. 한국은 130명의 방글라데시 청년을 한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죠. 6개월간 부산 공장에서 연수를 받게 하겠다고요. 정부는 흔쾌히 동의했고 저는 그 프로그램 담당자가 됐습니다. 청년들을 선발했어요. 대부분 20대 초반이었고 가난했으며 절박했죠. 그들을 공항에서 배웅했을 때 기억합니다. 눈빛이 불안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연수생들이 돌아오는 날, 저는 다시 공항에 나갔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자신감이 넘쳤죠. 눈빛도 변했습니다. 떠날 때의 불안한 눈빛이 아니라 확신에 찬 눈빛이었어요.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죠. 한국 공장에서 봤어요. 시계처럼 돌아가는 시스템을요. 품질을 관리하는 방법을요. 시간을 지키는 문화를요. 우리도 배웠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이 청년들은 마치 2번 다시 가난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눈빛에 새겨온 사람들 같았어요. 연수생들은 곧바로 다카 외곽에 세워진 공장으로 배치됐습니다. 대우와 방글라데시 기업의 합작 공장이었죠. 첫 생산 라인이 가동되는 날, 저는 현장에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꼼꼼하게 품질을 점검했고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그 옆에서 배웠죠. 재봉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저는 좋았어요. 원조 포대가 쌓이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만드는 소리였거든요. 첫 제품이 나왔습니다. 셔츠였어요. 한국 기술자가 들고 빛에 비춰보며 꼼꼼히 확인했죠. 합격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이 환호했고 한국 기술자들도 웃었죠. 저는 그 셔츠를 만져봤습니다. 이게 방글라데시가 만든 첫 수출 제품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어요. 한국 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는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죠. 물론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한국도 20년 전엔 방글라데시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죠. 당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스템을 지키고 품질을 유지하며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세계가 당신들을 인정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카 거리를 걸었어요. 여전히 가난한 풍경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우리에게도 미래가 생겼다고요. 대우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공장이 아닌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한국인들의 말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계획뿐이었죠.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우리를 파트너로 봤으며 우리에게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몇 년 후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낼 줄은 그때는 몰랐어요. 스리랑카에서 전쟁이 터지고 세계가 방글라데시를 찾아올 그날을요. 그때 우리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한국이 심어준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한국과 함께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공장이 늘어났고 노동자가 늘어났으며 수출이 늘어났죠. 저는 산업부 과장이 됐고 의류 정책을 총괄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해가 왔습니다. 스리랑카에서 내전이 터졌어요. 뉴스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스리랑카는 당시 남아시아 최대 의류 생산국이었거든요. 유럽 바이어들의 주요 파트너였죠. 그런데 내전으로 공장들이 멈췄습니다. 항구가 봉쇄됐고 생산이 중단됐으며 납기가 무너졌어요. 며칠 후 산업부로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바이어들이었죠.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긴급 주문 90일 납기 대체 생산국 필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찾고 있었거든요. 세계가 멈춘 날 우리는 기회를 맞았죠. 회의실에 정부 관료들과 공장주들이 모였어요. 탁자 위에 펼쳐진 주문서를 보는 순간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200만 벌. 당시 방글라데시 전체 생산 능력의 3배였어요. 한 공장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른 공장주도 동의했죠. 우리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숨조차 삼키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물량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죠. 아무도 시도조차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국 기술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대우 본사에서 긴급 파견된 팀이었습니다. 팀장이 주문서를 집어들고 찬찬히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국 공장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가 지도를 펼쳤어요. 다카, 치타공, 시레트, 라이샤이. 공장 위치마다 표시가 돼 있었죠. 30개 공장을 동시에 가동합니다. 24시간 3교대, 품질 기준 통일, 생산 라인 표준화. 전국을 하나의 거대한 공장처럼 만드는 겁니다. 공장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해봤습니다. 한국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말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정부는 결정했어요. 도전하기로요. 한국 기술진은 즉시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각 공장마다 한국 관리자가 배치됐고 생산 라인이 재편됐으며 품질 검사 시스템이 구축됐죠. 저는 다카 외곽 공장을 방문했어요. 한국 기술자가 노동자들 앞에서 셔츠 샘플을 들고 있었습니다. 봉제선이 2mm 이상 삐뚤어지면 불량입니다. 단추 구멍이 찢어지면 불량입니다. 실밥이 보이면 불량입니다. 그는 불량품 샘플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유럽 바이어는 허용치 이상 기준 미달이면 전체를 반품합니다. 우리는 200만 벌 모두 완벽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전국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카의 공장에서 재봉틀이 돌아가면 치타공의 공장도 똑같은 속도로 움직였죠. 시레트에서 검수가 끝나면 라이샤이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검수했어요. 마치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도 공장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24시간 3교대 시스템이 처음으로 작동했죠. 저는 새벽 2시에 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야간조였어요. 노동자들이 형광등 아래서 재봉틀을 돌리고 있었고 한국 관리자가 그 옆에서 품질을 확인하고 있었죠. 한 여성 노동자가 땀을 닦으며 일했어요. 옆에는 그녀의 딸로 보이는 젊은 여성도 앉아 있었습니다. 모녀가 함께 일하고 있었죠.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성공하면 우리도 세계에 인정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눈빛이었죠. 제 딸이 저처럼 평생 가난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동자들은 가난을 찢어버릴 듯 일했어요. 한국 기술자들도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들은 사무실에 앉아 지시만 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함께 땀을 흘렸죠. 60일이 지났습니다. 진행률 75%. 예상보다 빨랐어요. 하지만 마지막 30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지쳐갔고 기계는 고장났으며 원자재 공급이 불안정했죠. 한 공장에서 주요 재봉틀 5대가 동시에 멈췄어요. 공장주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끝났어요. 납기를 못 맞춥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이 공구를 들고 달려왔죠. 밤새 기계를 뜯고 수리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재봉틀이 다시 돌아갔어요. 정부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원자재 통관을 24시간 특별 처리했고 군용 트럭을 동원해 공장 간 원단을 실어 날랐죠. 전국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렸습니다. 90일째 되는 날. 마지막 컨테이너가 치타공 항구에 도착했어요. 200만 벌, 그리고 여유분까지 만들었습니다. 저는 항구에 서서 그 컨테이너들을 봤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올려 화물선에 싣고 있었어요. 유럽 바이어 대표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믿을 수 없군요. 정말 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섞여 있었어요. 방글라데시를 다시 보겠습니다. 화물선이 천천히 항구를 떠났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울렸고 갈매기들이 날아올랐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승리라는 단어를 맛본 순간이었거든요. 한국 팀장이 제 옆에 섰어요.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죠. 우리는 시스템만 제공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실제로 해낸 건 방글라데시 사람들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당신들이 이뤄낸 겁니다. 그날 이후 세계는 방글라데시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쏟아졌고 공장이 늘어났으며 수출이 폭증했죠. 불가능을 뒤집은 건 기적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심어준 시스템이었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은 의지였죠. 90일은 우리의 신화가 됐습니다. 한국과 함께 만든 첫 승리였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이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요. 황금기는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2위 의류 수출국이 됐고 수백만 명이 공장에서 일했으며 GDP는 매년 성장했죠. 저는 산업부 차관보가 됐어요. 매일 성장 보고서를 받았고 새 공장 인허가를 승인했으며 수출 실적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그런데 균열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징후였죠. 2000년대 중반 정전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루 3회, 5회, 어떤 날은 7회. 공장주들이 민원을 넣었지만 전력공사는 수요 증가 때문이라고만 했죠. 발전소 증설 계획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어요. 예산은 책정됐지만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은 계속 바뀌었으며 인허가는 늘 지연됐습니다. 한 공장주가 제게 전화했어요. 차관님, 오늘 정전이 4시간이었습니다. 납기를 못 맞출 것 같습니다. 발전기는요? 디젤값이 너무 올랐어요. 발전기 돌리면 적자입니다. 빛이 꺼지면 공장도 실내도 함께 꺼졌습니다. 납기 지연이 시작됐죠. 그 다음은 통관이었어요. 원단을 수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예전엔 일주일이면 됐는데 2주가 걸리고 한 달이 걸리더니 어떤 화물은 40일이 넘게 항구에 묶여 있었죠. 서류 하나가 멈추면 산업 하나가 멈췄습니다. 저는 세관 담당자를 불렀어요. 왜 이렇게 지연됩니까?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가 대답했죠. 그럼 인력을 충원하십시오.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 신청은 했습니까? 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6개월째 검토 중입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관료들의 책상 위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결제는 늘 내일로 미뤄졌으며 담당자는 계속 교체됐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사 갈등이 터졌어요. 임금 협상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20% 인상을 요구했고 공장주들은 5%만 제시했죠.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파업이 시작됐어요.
다카 외곽 공장 지대가 봉쇄됐고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며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갔어요. 공장 정문이 쇠사슬로 묶여 있었고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죠. 한 노동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월급으론 살 수 없습니다. 물가는 2배 올랐는데 임금은 그대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어요. 협상하십시오. 파업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도 알아요. 하지만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의 분노는 더 이상 조절할 수 없었어요. 파업은 한 달 넘게 이어졌고 수출 물량이 밀렸으며 유럽 바이어들이 경고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 공장도 직접 피해를 입었죠. 한국 관리자가 제게 전화했어요. 차관님, 우리 공장도 파업에 휩싸였습니다. 본사에서 철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부가 해결하겠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이미 3주째입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파업은 결국 정부 중재로 끝났지만 상처는 깊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징후가 나타났죠. 품질 하락이었어요. 유럽 바이어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최근 납품된 제품의 불량률이 15%입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저는 즉시 해당 공장을 방문했어요. 품질 검사장에 불량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봉제선이 삐뚤어진 셔츠, 단추 구멍이 찢어진 바지, 실밥이 튀어나온 재킷. 예전엔 볼 수 없었던 문제들이었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공장 관리자에게 물었어요. 한국 품질 관리자가 떠났습니다. 그가 대답했죠. 언제요? 6개월 전입니다. 후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누가 품질을 관리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하지만 기준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이 잡아주던 기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품질 매뉴얼은 있었지만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없었죠. 숫자는 있었지만 감각이 없었어요. 기준은 있었지만 문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공장들도 점검했어요. 비슷한 상황이었죠. 한국 기술자가 있는 공장은 여전히 품질이 우수했지만 떠난 공장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반품률이 올라갔고 바이어들의 불만이 쏟아졌으며 방글라데시 신뢰도가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다카 시내가 보였어요. 정전이 또 발생했는지 일부 구역이 어둠에 잠겼죠. 저는 지난 20년을 돌아봤습니다. 90일의 기적, 폭발적 성장, 세계 2위 수출국. 모두 자랑스러운 역사였어요.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걸요. 한국이 만든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이 품질을 관리했고 한국이 생산을 지휘했으며 한국이 기준을 세웠죠. 우리는 그 안에서 일했을 뿐이에요. 한국의 손이 빠지자 구조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전이 아니라 산업의 심장이 멈추고 있었어요. 경제는 말없이 무너졌습니다. 정치보다 훨씬 더 조용하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린 성장한 게 아니었어요. 기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지지대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한국 없이 유지되는 품질,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키워진 게 아니었어요. 유지된 것이었습니다. 경고는 공식 문서로 왔습니다. 산업부 책상 위에 한국 기업들의 보고서가 쌓이기 시작했죠. 제목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운영 환경 악화에 따른 철수 검토. 저는 첫 보고서를 펼쳤어요. 대우 방글라데시 법인이었죠. 월 평균 정전 15회, 통관 지연 평균 35일, 파업으로 인한 조업 중단 연간 80일. 현 상황에서 운영 지속 불가. 보고서 제목은 단 한 줄이었지만 그 무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다른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사회의 결과 철수 검토 필수. 베트남, 캄보디아로 생산기지 이전 권고.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 기업 대표들과 면담을 잡았어요. 회의실에서 그들을 만났죠. 예전의 열정적인 눈빛은 사라지고 지친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말했어요. 정부가 전력망을 개선하겠습니다. 통관도 빨라질 겁니다. 한국 대표가 고개를 저었죠. 차관님, 우리가 기다린 게 5년입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뤄낸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과는 과거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은 매일 적자입니다. 본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첫 철수 공고가 신문에 났어요. 한국 중견 의류 기업의 방글라데시 공장 폐쇄 소식이었죠. 업계가 술렁였습니다. 공장주들이 제게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차관님, 한국 기업들이 정말 떠나는 겁니까? 소문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저는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기업이 철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장주들은 패닉에 빠졌죠. 한국 주문에 의존하던 중소공장들은 즉각 타격을 입었어요. 한국 기술진이 단계적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품질 관리 책임자가 먼저 떠났고 생산 라인 감독관이 떠났으며 교육 담당자가 떠났죠. 저는 한 공장을 방문했어요. 한국 관리자가 후임 방글라데시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매뉴얼대로 하시면 됩니다. 품질 기준은 15페이지부터 나와 있고요. 방글라데시 직원이 두꺼운 매뉴얼을 받아들었죠. 질문 있으면 이메일 주세요. 이메일로요? 직접 와서 봐주시는 건 아니고요. 제가 다음 주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방글라데시 직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한국 관리자가 떠난 공장은 금방 달라졌습니다. 생산 속도가 느려졌고 불량률이 올라갔으며 납기가 밀렸죠. 한 공장주가 제게 보고했어요. 한국 팀이 없으니 라인 스피드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즉각 판단하고 조치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 관리자는 불량이 나오기 전에 미리 발견했어요. 우리는 불량이 나온 후에야 압니다. 그들이 떠난 뒤 공장은 소음만 남았습니다. 재봉틀은 돌아갔지만 리듬이 사라졌어요. 더 큰 충격은 OEM 계약 축소였습니다. 한국 본사들이 주문 물량을 줄이기 시작했죠. 연간 주문이 20% 감소했어요. 중소공장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 주문에 의존하던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죠. 6개월 만에 200개 공장이 도산했어요. 저는 폐업한 공장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녹슨 재봉틀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멈춰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으며 벽에는 폐업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공장 주인을 만났어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30년 했습니다. 한국 공장 하청으로 먹고 살았죠. 그런데 주문이 끊겼어요.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어요. 다른 바이어를 찾아보셨습니까?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품질을 믿지 않더군요. 납기도 못 지킨다고 했습니다. 한국 바이어한테는요? 한국도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정전이 없고 통관이 빠르고 파업이 없다고 하더군요. 주문이 사라지면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유럽 바이어들도 방글라데시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업계에서 방글라데시 리스크라는 단어가 공공연히 쓰였죠. 한 독일 바이어가 제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최근 3건의 주문이 모두 납기를 못 맞췄습니다. 정전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장기 계약이 어렵습니다. 프랑스 바이어도 비슷한 내용을 보내왔어요. 품질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한국 관리 시스템이 사라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았습니다. 치타공 항구의 수출 물동량이 급감했어요. 항만 통계를 보니 전년 대비 30% 감소했죠. 컨테이너 야적장이 텅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인 운영자가 말했어요. 3년 전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지금은 오전만 일하고 오후엔 쉬어요. 실을 컨테이너가 없습니다. 산업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장관이 보고를 요구했죠. 한국 기업 철수 현황을 보고하시오. 저는 자료를 펼쳤어요. 지난 3년간 15개 한국 기업이 철수했고 8개 기업이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OEM 계약은 전년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워졌어요. 대책은 무엇입니까? 한 차관이 물었죠. 전력망 개선, 통관 시스템 개혁, 노사관계 안정화가 시급합니다. 예산은 최소 10억 달러 필요합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했습니까? 3개월째 검토 중입니다. 장관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빨리 진행하십시오. 이대로 가면 산업 전체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승인되지 않았고 개혁안은 서류 속에 묻혔으며 책임은 부서 간에 떠넘겨졌죠. 40년 관료 생활의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를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컸죠. 한국이 떠나자 기준도 함께 떠났습니다. 철수는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만든 환경의 결과였습니다. 정전을 방치하고 부패를 묵인하고 개혁을 미루고 시스템을 유지하지 못한 결과였죠. 우린 한국을 붙잡지 않았어요. 아니, 붙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몰락의 시작이었어요. 한국 기업이 떠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여전히 의류를 수출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품질 불만이 늘었고 납기 지연이 잦았으며 바이어들의 신뢰가 흔들렸죠. 그리고 기회가 다시 왔습니다. 스리랑카에서 경제 위기가 터졌어요. 파키스탄도 정치 혼란으로 공장이 멈췄고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로 생산이 중단됐죠.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렸습니다. 유럽 바이어들이 다시 방글라데시를 찾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20만 벌 긴급 주문 가능합니까? 납기는 90일입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거 스리랑카 내전 때처럼 세계가 다시 우리를 찾았거든요. 기회였습니다. 두 번째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공장주들의 반응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한 공장주가 제게 전화했어요. 차관님, 이 주문 받아야 합니까? 당연하죠. 왜 그러십니까?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정전이 계속 일어나고 한국 기술팀도 없고 원단 통과는 한 달 걸리는데 90일 안에 가능할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부 회의가 열렸고 긴급 대책이 논의됐죠. 전국 공장을 총동원합니다. 예전의 기억처럼 하면 됩니다. 차관이 말했어요. 그때는 한국 기술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30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주문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생산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첫날부터 문제가 터졌습니다. 정전이었죠. 주요 공장에서 오전 10시에 전기가 나갔어요. 오후 3시에 다시 들어왔고 저녁 7시에 또 나갔습니다. 발전기를 돌렸지만 디젤 값이 너무 비쌌죠. 생산 속도가 계획의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품질 문제도 터졌습니다. 첫 검수에서 불량률이 25%로 나왔어요. 봉제선이 삐뚤어졌고 단추 구멍이 찢어졌으며 실밥이 튀어나왔죠. 한국 기술자가 있었다면 생산 전에 잡았을 문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불량품이 나온 후에야 알았어요. 노동자 파업도 터졌습니다. 한 공장에서 임금 문제로 충돌이 발생했고 500명이 작업을 중단했죠. 공장주가 제게 전화했어요. 차관님, 이대로 가면 납기를 못 맞춥니다. 협상하십시오. 노동자들은 듣지 않습니다. 정부가 중재해 주십시오. 정부는 중재에 나섰지만 일주일이 걸렸어요. 일주일 동안 그 공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원단 통관도 지연됐어요. 긴급 수입한 원단이 항구에서 35일 동안 묶여 있었죠. 담당 공무원은 서류 검토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60일이 지났을 때 진행률은 50%밖에 안 됐어요.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불가능합니다. 한 공장주가 말했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총력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총력을 다해도 안 됐어요.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한국 기술진이 전국 공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지금은 각 공장이 제각각 움직였죠. 어떤 공장은 빠르고 어떤 공장은 느렸으며 품질 기준도 달랐어요. 90일째 되는 날, 대형 공장 3곳이 납기 실패를 선언했습니다.
목표 물량의 62%만 완성했고 그나마 반품률이 38%였어요. 유럽 바이어가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저도 산업부 대표로 참석했어요. 바이어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가 말했죠. 과거 방글라데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예상치 못한 게 아닙니다. 바이어가 끊어 말했어요. 정전은 몇 년 전부터 있었고 통관 지연도 알려진 문제였으며 품질 저하도 이미 보고받았습니다. 당신들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 방글라데시는 위험합니다. 우리는 베트남으로 갑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몇 주 후 주문이 40% 감소했습니다. 유럽뿐 아니라 미국 바이어들도 계약을 줄였죠. 해외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방글라데시 조용한 몰락. 한때 의류 강국, 이제는 신뢰 잃어. 세계는 더 이상 방글라데시를 믿지 않았습니다. 공장주들이 제게 찾아왔어요. 저는 그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시험을 2번 받았어요. 첫 번째는 한국과 함께였고 두 번째는 혼자였죠.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90일의 기적은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남은 건 빈 공장과 불량품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시험에서 2번 떨어졌어요. 한국이 없을 때에 우리는 충격적일 만큼 무력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어요. 이 몰락은 갑자기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죠. 한국이 떠난 날부터요. 한국 없는 방글라데시는 절반짜리 국가였어요. 두 번째 스리랑카 사태 실패 이후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주문이 40% 감소했고 공장들이 도산하기 시작했으며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났죠. 저는 TV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긴 줄, 문을 닫은 공장들, 항구에 쌓이지 않는 컨테이너. 나라 전체가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여름이 왔어요. 청년 실업률은 40%를 돌파했고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300대 1을 넘어섰죠. 그때 고등법원이 할당제를 부활시켰습니다. 할당제 철회 이후에도 거리는 조용해지지 않았어요. 8월 들어 시위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할당제 문제가 아니었죠.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일자리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청년들의 분노였습니다. 정부는 강경 진압으로 맞섰어요. 군이 투입됐고 실탄이 사용됐죠. 72시간 동안 3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TV 화면에서 피가 흘렀고 어머니들이 울부짖었으며 병원 복도에 시신이 늘어섰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 장면을 봤습니다. 제가 40년간 지켜온 나라가 국민을 향해 총을 들고 있었어요.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인터넷이 차단됐고 전화선이 끊겼으며 도시 전체가 고립됐죠. 공장들이 완전히 멈췄어요. 의류 수출이 70% 중단됐습니다. 옛 부하가 제게 전화했어요. 차관님, 유럽 바이어들이 모든 계약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이제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얼마나 취소됐습니까? 이번 주에만 200건입니다. 내년 물량도 전부 베트남으로 넘어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산업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TV에 속보가 떴죠. 총리 사임. 헬기로 국경 이동. 인도로 망명. 믿을 수 없었어요. 배가 침몰하는데 선장이 먼저 도망친 겁니다. 몇 시간 후 시민들이 총리 관저를 습격했어요. 중계 화면이 나왔습니다. 대문이 부서졌고 수천 명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으며 가구와 집기가 거리로 던져졌죠. 누군가 불을 질렀어요. 화염이 치솟았고 연기가 하늘을 덮었으며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지도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보지 않았어요. 책임도 지지 않았죠. 사흘 후 육군 참모총장이 TV에 나왔습니다. 국가 안정을 위해 군이 임시로 정권을 인수합니다. 모든 정부 기능은 정상화될 것입니다. 군정이었어요. 정부 관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산업부 건물은 텅 비었고 기획재정부도 마찬가지였으며 모든 부처가 마비됐죠.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옛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산업부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차관도 국장도 출근하지 않습니다. 한국철수 보고서는요? 제가 3개월 전에 받았던 그 자료요. 침묵이 흘렀죠. 봉인됐습니다. 왜요? 장관 지시입니다. 경제위기 보고서가 공개되면 혼란이 더 커진다고요. 지금보다 더 큰 혼란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혼란스럽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서재에서 그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로 인한 GDP 12% 타격 예상. 2025년 대량 실업 150만 명 발생 가능. 의류 산업 붕괴 시 국가 재정 위기 불가피. 숫자들을 다시 읽었어요. 이 모든 게 예견됐던 겁니다. 할당제는 도화선이었을 뿐이에요. 진짜 폭탄은 산업 붕괴였죠. 한국 기업이 떠나고 품질이 무너지고 주문이 끊기고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청년들은 절망했고 그 절망이 분노가 됐으며 그 분노가 폭발한 겁니다. 폭동이 나라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이미 무너진 나라가 폭동을 만든 겁니다. 정치는 불이었지만 경제는 이미 재가 되어 있었어요. 국가의 심장이 멎는 소리를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불길의 시작은 광장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떠난 날부터였죠. 정전이 일상이 된 날, 통관이 마비된 날, 품질이 무너진 날. 그 모든 날들이 쌓여서 오늘의 폭발을 만든 겁니다. 군정부는 질서 회복에 나섰어요. 계엄령이 완화됐고 통행 금지가 해제됐으며 인터넷이 다시 연결됐죠. 하지만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득했고 공장은 절반만 가동됐으며 바이어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품질을 점검하던 모습, 노동자들에게 시스템을 가르치던 모습, 91 전쟁을 함께 이겨내던 모습. 그때 우리에게는 규율이 있었고 기준이 있었으며 미래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한국이 심어준 시스템을 유지하지 못했고 스스로 성장하지 못했으며 의존 구조를 끊지 못했습니다. 지도자는 떠났고 책임은 남지 않았어요. 남은 건 불타는 도시와 죽은 청년들과 무너진 산업뿐이었죠. 군정이 들어서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거리는 조용해졌지만 나라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어요. 임시정부는 국가 재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부처가 긴급 회의를 열었고 관료들은 대책 마련에 골몰했죠. 어느 날 제게 전화가 왔어요. 산업부 차관이었습니다. 차관님,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군정부가 국가 재건 전략 세미나를 엽니다. 모든 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참석합니다. 차관님께서 산업 재건 방향에 대해 강연해 주십시오.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은퇴한 지 한참이 지났고 이제 더 이상 현역이 아니었죠. 제가 적임자일까요? 차관님밖에 없습니다. 방글라데시 산업의 흥망을 모두 보신 분은 차관님뿐입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기적을 받고 성장을 봤으며 붕괴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준비했어요. 40년의 기억을 정리했고 데이터를 모았으며 핵심 메시지를 다듬었죠. 이건 단순한 강연이 아니었어요. 증언이었습니다. 세미나 당일 정부 청사 대회의실에 도착했어요. 2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앉아 있었고 군복 입은 장성들도 보였으며 언론사 카메라도 설치돼 있었죠.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카말 아즈미르입니다. 방글라데시 산업부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오늘 여러분께 방글라데시 산업 붕괴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79년 다카 거리 사진이었어요. 마른 아이들, 원조 포대, 절망의 풍경. 이게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세계 최빈국. 1인당 GDP 93달러. 우리는 늘 손을 벌리는 국민이었죠. 두 번째 슬라이드. 한국 기술자들과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함께 있는 사진.
그리고 한국이 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빵을 주지 않았어요. 미래를 심어줬죠.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한국은 130명의 청년을 부산으로 데려가 6개월간 교육했습니다. 품질 관리, 생산 시스템, 시간 규율. 모든 걸 가르쳤죠. 세 번째 슬라이드. 1987년 90일 전쟁의 기록. 스리랑카 내전 때 200만 벌 긴급 주문이 왔습니다. 불가능한 물량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기술진이 전국 30개 공장을 하나로 묶었고 우리는 90일 만에 230만 벌을 만들어냈습니다. 회의실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그날 이후 세계는 방글라데시를 다시 봤습니다. 우리는 세계 2위 의류 수출국이 됐죠. 네 번째 슬라이드. 성장 그래프와 수출 통계. 20년 넘게 성장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얻었고 GDP는 매년 올랐으며 우리는 자랑스러워했죠. 저는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 정전 통계, 통관 지연 데이터, 품질 불만 그래프.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시스템이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정전이 늘어났지만 발전소는 짓지 않았고 통관이 지연됐지만 개혁은 하지 않았으며 품질이 무너졌지만 재교육은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 한국 기업 철수 통계. 2010년대 중반부터 한국 기업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15개 기업이 철수했고 8개 기업이 규모를 축소했으며 OEM 계약은 20% 감소했죠. 일곱 번째 슬라이드. 두 번째 스리랑카 사태. 우리에게 똑같은 기회가 왔습니다. 120만 벌 긴급 주문. 하지만 우리는 실패했어요. 납기를 못 맞췄고 불량률은 38%였으며 세계는 방글라데시를 포기했습니다. 여덟 번째 슬라이드. 청년 실업률과 공장 도산 통계.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청년들은 절망했고 그 절망이 분노가 됐으며 그 분노가 폭발했죠. 마지막 슬라이드. 불타는 다카거리. 이게 결과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끄고 청중을 봤어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치 때문일까요? 할당제 때문일까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산업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심어준 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시스템을 유지하지 못했고 품질을 지키지 못했으며 규율을 잃었습니다. 한 공무원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배워야 합니다. 제가 대답했죠. 이 나라는 원조로 성장하지 않았어요.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미래를 되찾으려면 한국이 가르쳐준 그 방식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요. 첫째, 전력망을 복구하십시오. 공장이 돌아가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통관 시스템을 개혁하십시오. 40일 걸리는 통관으로는 세계와 경쟁할 수 없습니다. 셋째, 품질 관리를 재건하십시오. 노동자들을 재교육하고 기준을 세우고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넷째,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재구축하십시오. 한국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스승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말했죠.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며 의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한 번 기적을 만들었어요.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다시 올까요? 환경을 만들면 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정전을 해결하고 부패를 없애고 시스템을 바로 세우면 한국뿐 아니라 세계가 다시 방글라데시를 볼 겁니다.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진짜 도움은 배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굶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줬어요. 기적은 선물이 아닙니다. 배움과 규율의 결과죠. 한국이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지 못한 겁니다. 방글라데시의 재건은 과거를 기억하는 자들의 어깨 위에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며칠 후 거리를 걸었어요. 폭동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작은 변화도 보였습니다. 청년 몇 명이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고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었으며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왔어요. 이 나라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보였어요. 가능하다. 제가 대답했죠. 배우고 노력하고 포기하지 마라. 한국이 심은 씨앗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희망은 무너진 곳에 다시 심는 겁니다. 방글라데시는 무너졌지만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저는 그 기적을 본 남자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이 떠난 자리는 결국 누구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기적은 남았지만 그것을 지킬 힘은 사라졌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스스로 만든 미래를 끝내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건 질문 하나뿐입니다. 한국 없이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